10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지난 8월 이후에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그리고 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지난 8월 이후에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취업자 증가 41만 9천 명은 인가 증가폭 33만 9천 명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40만 명대를 돌파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률은 15세 이상 고용률과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 각각 0.5%포인트씩 상승하였는데 10월 기준으로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도 67.3%로 통계 발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고 40대 고용률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3개월 연속 크게 감소함에 따라 3%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는 등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앞지르고 동시에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 모두 함께 개선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최근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는 14년 2월 이래로 가장 큰 폭인 57만 5천 명을 보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8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역시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그리고 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조업 고용은 주력업종 구조조정과 대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40대 고용은 인구 요인, 주 취업 업종의 부진 등의 영향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용률 하락폭은 10월에는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조업 그리고 40대 등 취약 분야의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가용한 정책선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2020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서 연내 가기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시리즈 전략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인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계획을 그리고 혁신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로 개선 방안 등 두 개의 규제 혁파 방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의 역량과 대응 방향의 마지막 시리즈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 관리 전략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 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 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부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 분야 대응 전략입니다. 우선 중장년 퇴직 인력의 기술 창업 및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 제조 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령친화 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실태 조사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라이프로그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고령친화 신산업의 부가가치화와 초기 시장 창출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창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토 분야 대응 전략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고령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빈집 및 노후 주거지의 증가 등 기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가구 추계, 주택 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통해서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라든가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조성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관리 방향 포함을 의무화해 나가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융 분야의 대응 전략입니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 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하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 지원도 확대하여 노후 사회 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복지 지출 증가 관리를 위한 재정 분야의 대응과 복지 분야의 대응 전략입니다.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에 대응하여 장기 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중장기 재정 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준칙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장기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의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 보험료율 결정, 추가 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1기 TF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점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중하순 발표 목표로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 의견 수렴 등 검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핵심 과제 발굴 및 장관님들의 정책적 통찰을 모으고자 오늘 논의한 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도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장 동력 확충 및 지속 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에 꼭 추진해야 될 핵심 정책과 과제들에 대해서 오늘 생산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대책은 화학물질 관리, 신산업, 신기술,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 현장 등 우리 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에 대한
핵심 과제를 18건 개선하여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화학물질 관리 평가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편법, 화관법 유예기한 종료에 따른 지연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범위 확대, 커넥스 상장 기업의 크라우딩 펀딩 허용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혁신 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 부분의 신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테라스 영업의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공장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시 한시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사전 승인을 완화하는 등 기타 현장 규제들도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건인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로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 옴부드만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기업 등 작은 기업들의 경영부담 규제 애로를 약 2개월간 집중 발굴하여 준비한 안건입니다. 촘촘히 검토하여 총 136건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 공유 오피스의 공유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여 창업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둘째, 홈쇼핑 입점 기업에 대해 프라임 시간대 정액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하는 한편, 넷째, 수제화 소상공인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에 공동 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입주 애로도 해소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주지만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